안녕하십니까. 오늘 김기현 의원님께서 이런 좋은 모임을 만드셔서 또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철수 의원님은 정말 오랜만에 오늘 뵙습니다. 같이 학교에 계실 때는 이렇게 토론도 많이 했는데 정계에 들어가시고 나니까 거리감이 생겨서 못 뵀습니다. 우리 정희택 의원은 제 미국의 대학의 후배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면 뭐 반말도 하고 하는데 오늘은 정중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는 한 이런 범위에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시간을 저한테 40분 정도 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를 다 말씀드리기엔 시간이 모자라고 뒷부분 정책의 선택과 그리고 입안 입법의 기본 방향 이쪽에 중점을 두고, 앞부분은 상황이 이렇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경제의 큰 흐름으로 봐서 이 정도다. 이 중에 이제 어떤 걸 선택해야 되고 특히 앞으로는 어디에 역점을 두는 게 좋겠느냐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려주시겠어요? 여기서 돌리면 제일 좋은데 그게 없네요. 네, 돌리시죠. 여기 그냥 가볍게 보십시오. 이거는 현재 우리 상황인데, 아니야, 그 전 거. 특히 우리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내부적으로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부채. 우리가 과거 외환 위기 때는 기업 부채로부터, 기업의 부실화로부터 시작했지만 현재는 가계도 어렵고 또 기업도 최근 한 3년간의 부채가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는 거. 그다음 진영 갈등입니다. 지금 양당 간의 갈등도 있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두 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어떤 컨센서스를 도출하는데 참 어렵다 하는 게 우리의 큰 약점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경기가 나쁜 이 국면이 장기화될 수도 있고 또는 단기에 끝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여기서부터는 쭉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물가 상황, 다른 나라, 우리나라 물가도 나쁘고 또 넘어가 주시죠. 다른 나라 물가도 나쁘다. 또 우리 경기 종합지수는 선행지수는 좀 빨리 이렇게 내려갔고 현황지수는 이제 조금씩 후행이기 때문에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속도가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요. 그다음 앞에나 뒤에나 이 표 4, 5는 비슷한 건데 세계 경제를 전망하는 많은 기구들이 있는데 그 기구들의 공통점은 갈수록 하향으로 갑니다. 앞으로 계속 더 전망이 나빠질 거다 이런 흐름을 지금 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에 상당히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그 다음 이게 이제 이 포인트에 대해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업인들도 체감하고 있겠지만 이거는 세계의 주요 기업의 약 750명의 경영 책임자들 이걸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한 내용인데 이 빨간 글자에 주목해 주십시오. 에너지가 역시 제일 중요하게 되고 그다음에 원재료 가격.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를 잘 하지 않는 부분이 사이버 시큐리티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안철수 의원님께서 특히 전문가이십니다만 이 사이버 시큐리티 즉 해킹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모든 조직이 긴장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상당한 위험 요인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좀 더 새롭게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미국과 중국 간의 그 갈등 이것이 또 하나 요인이고 이 갈등과 그리고 코로나 그리고 우크라이나 때문에 이제 공급망에서 혼돈이 생겼습니다. 어떤 거는 아주 모자라고 어떤 거는 좀 많고 이 문제. 다음 아주 핵심 원자재가 앞으로 많이 부족할 것 같다.
이건 또 우리 입장에서도 큰 문제입니다만 세계 전체적으로도 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있지만 중요한 건 이거다. 인풋 문제, 사이버 시큐리티 문제, 그리고 에너지 문제, 그리고 공급망에 있어서의 교란, 이거를 다 염려하고 있다. 그 다음 페이지죠. 우리 금융시장과 해외 금융시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금융시장의 이 금융 불안성 지수가 과거 여기 외환이 2008년 그 국제 금융 위기 때 아주 높았습니다만 그 뒤로 비교적 안정적인 단계인데 여기 주의 단계, 위기 단계가 있죠. 이제 주의 단계 수준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기 단계 수준으로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증권시장, 외환시장을 보시면 변동성이 참 심하다 하는 걸 느끼실 수 있고, 특히 요즘 환율 변동이 심해서 이걸 이제 조금씩 체감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하반기 내년으로 들어갈수록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세계 금융 불안 지수는 우리보다 조금 더 빨리 나빠지는 것 같다. 우리가 조금 더 후행으로 나빠지고 있고요. 세계 금융 불안 지수도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최근에 우리 외환 시장의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직 주식 시장은 채권 시장은 괜찮고 주식 시장은 나쁩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아주 많이 외국인들이 팔고 있고 채권 시장은 6월 달에는 외국인들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7월 첫째 주 통계를 보니까 다시 샀어요. 이 말은 참 우리에게는 좋은 뜻입니다. 말하자면 아직도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채권은 주로 국채나 금융 안정채입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아직 신뢰를 버리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좋은 사인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개를 놓고 보면은 증시에서 나가는 돈의 절대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환율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특히 이 환율 움직임은 우리가 정말 긴장해야 되는 것이 만약에 우리 정부의 이 매니지먼트 능력이라 그럴까요? 이 대응 능력 이것이 신통치 않다,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국제금융계에서 내려지면은 소위 NDF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이 환율 투기, 환투기 시장인데 이 환투기 시장에서 우리 원화를 공격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달러를 계속 매수하게 됩니다. 여기는 현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일단은 외상으로 계약하고 사후에 차액만 정산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돈을 조금만 들여도 투기를 크게 할 수 있는 그 시장에서 우리를 만약에 투기 대상국으로 선정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참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 인디케이터 중에 하나가 우리의 정부의 부채입니다. 정부의 부채가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런 걸 종합적으로 좀 그림을 그려본 것이 이 그래프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참고로 보시고요. 잘못하면 우리가 금융 재정 위기 두 군데로 다 결국은 두 개가 다 우리한테 복합위기로 올 수가 있는데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현재 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대응을 잘 하지 못하면 과거보다도 더 어려운, 왜냐하면 가계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외환위기 때는 기업만 해결하면 됐는데 이제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계, 특히 영세 가계들이 어렵기 때문에 해결책이 참 더 어려운 그런 국면까지 갈 수 있다. 이걸 좀 종합적으로 한번 개념적으로 살펴보시라고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뭐냐? 다음 페이지죠. 이 정책 수단을 생각할 때 종합적인 일단 프레임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종합적인 시각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거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성장과 물가 두 개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경제를 구성하는 그 변수들 간에 어떻게 서로 작용을 하느냐 하는 것을 살펴봤는데 여기서 빨간 글자 쓰는 데에 조금 더 중점을 뒀습니다. 우선 노동 생산성하고 인적 자본 축적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특히 이제 산업 구조가 과거처럼 단순 노동에 의존하던 시대가 지났고 전문성이 중요한 시기가 됐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노동 생산성을 올리는 그런 노력,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기술에 관련된 부분은 인적 자본을 축적하는 게 중요하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부분은 세계 경기가 나빠지면 우리 수출도 줄어듭니다. 근데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되실 부분은 우리가 수출이 잘 되는데 무슨 얘기냐? 그런데 교육 조건은 나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수출이 늘어나는 것이 물량으로 늘어난 게 아니고 가격으로 주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그런 흐름에서 물량에다 가격을 합한 그 수치가 늘어났는데 그것도 세계 무역 신장률이 가령 5%다. 그러면 우리 수출은 3% 정도 늘어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 뜻은 우리 수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돼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10여 년을 쭉 흐름을 보면은 우리 수출 경쟁력, 세계 시장에서의 마켓 쉐어로 그걸 판단하거든요. 그게 낮아져 오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기가 나빠지면 더욱더 그런 것이 우리한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최근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중국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또 추가적으로 더 우리한테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금융 재정 정책으로 이제 경기가 좀 좋지 않을 경우에 여기에 개입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은 힘듭니다. 더 이상 국가 부채를 늘린다? 이건 위험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들이 돈을 빼갈 겁니다. 국제 신용평가사에서 중요하게 보는 기준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재정 상황이고 그 재정 상황 중에 중요한 인디케이터가 국가 부채입니다. 이 국가 부채 통계 나중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정책 한계가 있고 금융 돈이 엄청 풀려 있습니다. 지금 그 통계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금융 재정 정책을 더 쓰기도 한계가 있다. 그다음 되죠. 그다음에 물가를 보면은 결국 여기 있는 수입 코스트, 조세 공과금, 노임 단가, 자본 비용, 인플레 심리하고 한 가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를 덜 하는 부분이 시장 구조, 독과점, 담합, 유통 구조 부분입니다. 저 부분에서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원가에 비해서 그 유통 과정에서 생산자가 득보는 것도 아니고 중간 과정에서 어떤 그 폭리를 취하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고통 분담이라는 것을 한다면 저 부분 독과점 담합하는 거, 유통 구조에 해당하는 그런 기업들, 그 독과점 기업들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인플레 심리가 중요합니다. 한번 앞으로 물가가 엄청 오를 것 같다 하는 심리적인 게 생기면은, 지금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은 냉면도 16,000원으로 올랐고 세차장도 가보면 4,000원이 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뭐 20% 정도는 뭐 팍팍 오르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 인플레 심리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제 넘어가죠. 우리 이제 서민들을 위해서 어디서 주로 물가가 오르느냐 하는 것을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 6월까지는 데이터가 나오지 못했습니다만 여기서 관심을 가질 부분이 서비스 부분입니다. 이 서비스 부분은 한번 올라가면 안 내려오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경직성 물가입니다. 제조 공업 제품은 수요가 없으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요금은 한번 올라가면 그 다음에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질 필요가 있고, 서민들은 농축 수산물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게 3월까지는 이 물가 상승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석유 가격이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제 6월 들어오면서부터 이 농수축산물 가격이 확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서민들한테, 우리 영세 서민들한테는 가장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냐, 물가 정책은 우리가 뭐가 있냐, 또 성장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냐, 리스트업을 여기에 해본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죠.
그럼 정책을 우리가 이제 선택을 저렇게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 넘어가시죠. 우선 여기서 우리가 안고 있는 취약점 이걸 개선하지 않으면 움직이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우리 경제는 지금 몸이 아주 무겁습니다. 과체중입니다. 움직이기가 어려운 앞으로 가고 싶어도 발걸음이 아주 더딘 그런 취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가 해외 요인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푸틴 맘이죠. 푸틴이 전쟁 끝내고 싶으면 끝내는 거고 최근에는 석유도 감산하겠다는데 또 지가 감산한다 그러면 하고 푸틴 맘입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고 미국과 중국 서로 패권 다툼하는 거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그런 해외 요인은 어쩔 수가 없는데 이 해외 요인이 계속 불안정한 거 이거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고 그 다음 두 번째 저는 진영 대립입니다. 서로 극한 대립을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도 진영이 갈라져 가지고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국회에도 보면 양당이 서로에 대해서 귀를 안 기울이는 뭘 하나 꺼내면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그거 참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 국회 전체적으로 과거의 통계를 보면은 법안 하나를 입안해서 그것이 국회 통과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오늘 문제가 생겨서 여기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부나 또는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내놓는데 그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2004년 총선이 또 문제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파퓰리즘이 다시 이게 횡행할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행정 조직에 대해서 행정 조직이 칸막이가 심하고요. 현재 우리 공직자들은 보신주의가 과거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대통령과 그리고 지도자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금도 지방에 가보면 공무원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내로남불이 거기도 엄청 성행하고 있는데 이런 보신주의하고 칸막이 기재부하고 정보통신부가 안 통하고 정보통신부 내에도 국과 국 간에 안 통하고 이거 현재도 심각합니다.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플랫폼 정부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 노동시장 노조하고 이 사용자 간의 대화가 참 모자랍니다. 상호 불신이 심화돼 가지고 그래서 이 노동 시장에 유연하면은 조금 더 대응하기가 쉬운데 뭔가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데 그쪽에서 이 저항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것도 또 우리가 정책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요인입니다. 다음 페이지죠. 여기서 이제 부채 문제는 워낙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애로 요인이기 때문에 통계를 좀 봤습니다. 우선 우리가 보통 정부에서 국가 채무를 D1이라고 하고 일반 정부 채무를 D2라고 합니다. D2가 이제 국제 기준이 되고요. 그러나 우리는 보통 D3까지 이제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D3는 공기업을 포함하는 건데 한전도 그렇고 수자원공사도 그렇고 정부의 어떤 4대강 사업 또는 정부의 원자력 정책 이런 것에 의해서 다 영향을 받거든요. 또 서민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게 전기료이기 때문에 전기료가 올라야 되는데도 못 올리는 그런 정책 부담도 이 공기업들이 많이 안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가 부정규직을 거의 강제 타의에 의해서 정규화한다든가 이런 게 전부 정부의 그 정책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해외의 경우에는 공기업의 비중이 우리처럼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공기업이라는 것은 아주 소수에 해당하는 그런 체제로 움직이고 있고 우리는 공기업이 아직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공기업 부채도 포함해야 된다고 봅니다. 설령 D2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연말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21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2020년에 GDP 대비 48.9%인데요. 보통 국제금융시장에서 50%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긴장해야 되는
그런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이 D1을 보십시오. 43.8이었습니다. 2020년에. 그때 D2가 48.9였는데요. 지금 2021년에 47입니다. 그러면 저 50% 넘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우리한테 가끔 코멘트를 하는 겁니다. 재정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 이런 코멘트를요. 그런데 D3로 가면 더 심각합니다. 이미 70%가 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70%가 넘었는데 정부에서 흔히 얘기를 할 때에는 OECD 평균치보다도 우리가 낫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공기업을 만약에 포함하고 그다음 고령화 수준 우리 유경준 박사가 이건 아주 전문가입니다만은 이거를 고려하면 우리도 이미 OECD 평균 수준으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본 스톡이나 또는 그동안에 쌓아온 사회적 부의 스탁은 OECD 국가보다 현저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쪽하고 똑같이 놓고서 숫자만 놓고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보는 것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보는 눈하고는 좀 다르다. 그 다음이요. 가계부채도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를 보는 게 얼마나 좀 어려운가 하는 것을 보는 건데 지금 171%가 되고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보다도 가계부채가 1.7배 높다. 그 다음에 이 임계 수준이라는 이 개념이 있는데요. 이게 이 수준보다 더 만약에 올라가면 소비에 제약을 받는다 하는 개념인데 이 개념을 조금 더 연장시켜서 놓고 보면 이제 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부채를 갚는 데는 이제 도저히 불가능하고 자기 생활 유지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걸 보면은 이제 20대, 30대 그리고 저소득층이 큰 고통을 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저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9월 이후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었던 그런 금융들이 일단은 재연장되거나 안 그러면 상환해야 됩니다. 9월 말 현재.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건지 특히 저 부분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BIS에서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통계입니다. 이 통계를 보시면 쭉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매크로 레버리지라는 거는 결국 정부, 기업 그리고 가계부채를 다 합한 국가부채를 얘기하는 건데 국가 총부채를 얘기하는 건데 2021년 12월 9일 날 BIS가 우리의 그 부채의 단계를 워닝 주의 단계를 지난 10년간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거를 이제는 alert, 이제는 경보 단계다. 이거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한국은 참 위험하다 하는 신호를 좋게 말해서 격상해 줬습니다. 위험 단계를. 그래서 이거는 세계 국제금융기관이 볼 때 한국 경제의 부채 이거는 지금 위험 수준에 가까이 갔다. 이렇게 보는 신호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통화, 돈 좀 더 풀면 어떠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난번 대선에서 지금 현재 야당의 후보가 돈 좀 더 풀고 한국은행이 다 가져가라.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서 저는 참 위험하다 생각했는데, 현재 M2하고 GDP를 비교하면 165.9입니다.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들어와서도 GDP 성장률은 5.4인데 M2 증가율은 11.8% 금년 1, 4분기에 말하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실물에 비해서 돈이 엄청 많이 풀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돈을 더 풀어라? 이러면 누가 손해보느냐? 서민이 손해봅니다. 물가가 오르면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득을 보는 거고 자산이 없고 부채가 많은 사람들은 해를 보는 건데 그게 이제 서민들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선택 가능한 이런 것들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다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당장에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관심 사항입니다. 길게 할 수 있는 건 시간이 걸리고 그거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걸 이제 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선은 어떻든 간에 고통 분담이 필요합니다. 이 어려움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차피 일정한 기간 가는 거고 세계 전체적인 여건 때문에 가는 겁니다. 아무리 빨라도 내년이 끝날 때까지는 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나누자, 고통을. 그런데 고통을 나누는데 가진 사람들이 조금 더 나눠달라, 이런 자세로 우리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임금 문제를 언급할 때도 노조하고 먼저 얘기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 많은 기업들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노조의 동의를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취약계층 금융이 이제 결국 문제가 될 텐데 배드뱅크의 기능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지금 자산관리공사가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런 거를 많이 합니다만은 이제 영세 서민이나 또는 영세 기업 이쪽에서 문제가 생길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줄 필요가 있고, 이 문제는 반드시 지금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채 상환이 불가능한,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부담을 안는 이 배드뱅크 기능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코로나 방역이 지금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방역 시스템 이거 혁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정부가 하는 플랫폼 정부 프로젝트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단축하면 내수가 촉진이 되고, 그게 전부 제품에다가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이게 다 내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앞당겨서, 만약에 정부가 3년으로 하겠다 그러면 1년으로 앞당기다든가 이러면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그 부분의 기술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이게 하나의 빅푸시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재훈련, 재교육 프로그램인데요. 현재 아마 고용안정기금에서 연간 예산 얼마 안 되는 걸 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기업과 또는 금융기관과 그리고 정부가 협동으로 프로그램을 짜면은 가령 전체 고용원의 1%라도 재교육, 재훈련 쿼타로 설정을 한다. 그러면 그 1%는 훈련 과정에 들어가고 교육 과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1%는 젊은이들한테 기회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만 노력을 하면 당장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고, 이것은 청년들한테 취업 기회를 넓혀주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쉽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 이미 일하는 사람은 자기 능력을 키워주는 거고 젊은이들에게는 취업 기회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고용안정기금에서 지금 아주 소액을 가지고 아주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를 좀 크게 확대하고, 이거는 기업도 스스로 돈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매칭해서 한다든가 하는 프로그램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노후시설, 교육시설, 우리가 뭐 서울 강남에 가면 시설이 다 좋습니다만 아직도 지방에 가면은 초중 고등학교 이 교육시설이 노후된 게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교체해주면 이거에 관련된 내수가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교육의 질을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능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 둘은 당장에 할 수 있는 성격이고, 그다음 공무원들의 보신행정 중에 하나가 감사원 감사입니다. 감사원에서 너무 엄격하게 하게 되면은 공무원들은 그걸 의식해서 움직이지 않는 건데, 감사원에서 앞으로 적극 행정을 좀 독려하는 그런 거는 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거다. 넘어가시죠. 중장기적인 수단, 이거는 다 지금부터 노력해도 효과가 당장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의 경제 체질이 강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경쟁력이 높아지지가 않고 세계 시장에서 우리의 위치가 점점 더 낮아지는 그런 성격입니다. 인적 자본, 이건 핵심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간에 이거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혁신 생태계 문제입니다. 이거 두 개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규제 개혁, 이거는 포지티브를 남겨놓고 있는 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거는 네거티브로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지금 현재 포지티브 시스템 갖고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 없애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많은 이익 집단들이 거기에 관여해서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참 어렵거든요. 샌드박스, 그거 내용을 보십시오. 단서 조항이 많습니다. 그 단서 조항을 보면은 샌드박스도 그게 규제 완화한 게 아닙니다. 그다음 노사관계가 이제는 서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이거 나중에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사회적 안전망,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의 취약계층에 대한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항상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배려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이 사회적 안전망 그리고 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또 우리 유경준 박사가 오랫동안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에 조금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뭘 할 때 우선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치가 없으면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 제가 아쉽게 느끼는 것은 우선순위 개념이 없다. 한 5가지가 좋은 얘기가 거기 다 이렇게 돼 있고 그 하나하나가 다 옳은 말씀인데 이 둘 간에 충돌이 있으면 어디다 우선순위를 둘 거냐. 제1 아이디어와 제2 아이디어 간에 반드시 상호 충돌과 배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다 우선순위를 줄 거냐? 그게 바로 가치입니다.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건데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거는 그게 좀 약합니다. 저는 핵심 가치로 인본주의 그리고 공정, 혁신 이 3가지가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경제정책의 방향이다. 인본주의, 이것은 진영 간의 화합, 우리 사회의 계층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거고, 공정은 시대 정신입니다. 그리고 혁신이 없으면 앞으로 못 나갑니다. 경제 체질을 강화해, 이게 전부 경제 체질 강화로 가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인기 없는 정책을 쓴 80년대 우리의 고 김재익 박사하고 미국의 연방은행 총재 폴 볼커, 이 두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항상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나갈 길은 인력 강국이다. 대한민국에 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BTS다. 우리가 지금 예술, 문화예술 분야에서 좋은 업적을 많이 내죠. 산업 분야에서도 한국에 오면 인재들이 다 있다. 그러면 해외에서도 들어옵니다. 우리도 강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걸 3개를 기본으로 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진영 간 갈등. 이거는 우리 헌법에 119조 1항과 2항이 2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참 조하기가 힘든 건데 1항과 2항이 다 있어요. 1항은 주로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거고 2항은 이제 분배 문제. 2개 다 추구해야 된다가 1항, 2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2항에 치우치다 보니까 1항을 상당히 경시하게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요즘 제가 갖고 있는 느낌은 1항에 치중하고 있다. 너무 자유와 창의 쪽에만 치중하고 있고 분배 쪽에 대해서는 좀 가볍게 보는 것 같다. 이건 또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적어도 30% 정도는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의 질서가 바뀌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저항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화합이 돼야 국가가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2개를 조화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첫째고요. 두 번째는 다음 페이지죠. 현재 노동시장도 그렇고 자본시장도 그렇고 생산자 입지론도 그렇고 디지털 기술 때문에 계속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본가도 디지털 세계에 대한 이해가 모자란 사람은 떨어지게 됩니다. 디지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자본가가 이제 앞서 나가게 됩니다. 현대자동차는 기계만 만드는 줄 알았는데 현대의 CEO가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나와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에 대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죠. 우리가 네이버니 카카오니 이거 언제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만약에 기존 언론이 진직 네이버가 하는 거를 가지고 했으면 지금 네이버 자리는 없을 겁니다. 디지털에 대한 이해,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 노동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단순하게 저임금 노동 가지고 생산하는 시대로 벗어났기 때문에 전문성이 중요한, 그리고 고용의 형태도 이제 파트타이머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멀티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문 제과점에 여러분들이 가시면은 그 제과를 만드는 사람은 거기에 풀타임 근무 안 합니다. 제과점을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만들어주고 가고 만들어주고 갑니다. 그게 지금 흐름이 있는 겁니다. 전문성을 가지면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상호 균등한 그런 파워를 노동자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죠. 그래서 이런 거를 생산 입지론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고용 형태로 봐서도 그렇고 경쟁력 관점에서도 그렇고 자본가나 노동자 모두가 이제는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이게 다 결국 인적 자본의 문제입니다. 노동자든 자본가든 이제 다 보다 더 많은 전문적 지식을 가져야,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흐름이다. 그 다음에요. 미래 환경의 이런 변화는 노사관계에도 위협을 준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노사관계 모두에게 위협을 주는데 둘이 다 같이 노동자도 좋고 생산성도 좋게 하는 방법, 이거는 노동자의 전문성을 올려주고 노동자의 생산성을 올려주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분배적 정의라는 것도 결국은 이 기술의 흐름은 자본가한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본 생산성을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노동자도 생산성을 올려줘야 됩니다. 그만큼 교육, 훈련이 필요하죠. 그 다음요. 다국적 기업들도 이제 사람이 좋은 대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 여기서, 그렇잖아요. 방법론이 우리가 지금 미국식 실리콘밸리만 염두에 두고 있다. 저는 이걸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식은 소수의 엘리트, 그리고 제한된 기업들한테만 혜택이 가고 완전히 극히 소수가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그런 혁신 방법입니다. 독일식은 지금 있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재훈련하고 그 현장에서 기능 능력을 올려주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기존 산업의 업그레이드, 제품의 기능을 퀄리티로 올려주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을 올려주는 방법입니다. 실리콘밸리의 방법은 제한된 엘리트 기업에 혜택을 준다면 독일식 방법은 보다 더 많은 다수의 기업과 다수의 노동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법입니다. 저는 미래를 위해서는 미국식 방법이 좋고 미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독일식 방법도 병행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건 넘어가시죠. 그 다음 공정한 혁신 생태계, 이거를 이제 저는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 모다모다 샴푸하고 현장 PCR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77년의 예를 하나 좀 들겠습니다. 77년에 당시 경제기획원의 김재익 국장이 TDX 전자기관 시스템 개발을 부총리 재가를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좌절됐습니다. 기존 업계가 반발을 한 거고 그 기존 업계와 발을 맞춘 것이 당시의 최신부였습니다. 말하자면 기득권에 의해서 좌절된 거죠. 다행히 그 김재익 박사가 전두환 정권 때 경제수석으로 가서 다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전자 교환 시스템으로 바꿨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전자강국, 인터넷 강국이 된 근본입니다. 말하자면 혁신 생태계라는 것은 신기술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그래서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공정한 혁신 생태계입니다. 그걸 위해서 두 가지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신기술 진입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 거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에서 위원회 잘하고 있지만 신기술이 들어오는 거를 기득권들이 막는 거, 이거는 대처를 못합니다. 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어필이 들어와도 결국 해당 부처로 넘깁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왜? 자기들이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공정거래법에 신기술 진입 제한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게 불공정이라는 것을 명백히 해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그런 기술적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좀 들어가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행정 쪽인데, 현재의 법은 5년 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새롭게 기술이 나오면 거기에 해당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은 이 법을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법의 기준으로 보면 이 신기술은 안 맞는 겁니다. 최근에 3D 프린터로 집을 짓는데 한국에는 그 관련 규정이 일체 없습니다. 일체 없기 때문에 해라가 아니라 일체 없으니까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이 법규 새로운 기술에 맞게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 관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배운 거를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최신 기술의 트렌드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미국 FDA가 좋다는 것은 FDA 행정 조직 자체가 일부는 연구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연구 부서에서 꾸준히 신기술의 흐름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상호 내부적으로 피드백이 돼가지고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 기술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행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게 약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국회에서 특히 좀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직도 저는 의심합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유착이 있다. 이 부분에서 신기술 진입에 관련해서 관련 부처하고 업계하고 유착이 있다. 이런 의심을 합니다. 이런 거는 기술 전문성 때문에 의사가 사고 날 때 그걸 누가 귀책 사유가 누구냐가 판단하기 어렵듯이 이 부분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건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혁신 생태계가 조성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절대 권력으로 저는 봅니다. 지금 이 신기술 관련해서 심사하고 있는 정부 조직들은 다 절대 권력입니다. 왜? 대통령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모르니까. 전혀 모르는 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기다가 무슨 제가 지난번 정부의 정책실장 보고 이거 한번 체크해보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에 이런 것 관련된 어느 조직,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물어봐라. 그랬더니 답신서를 온 걸 보니까 학회들을 동원해가지고 학회에서도 다 이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올라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시정할 방법도 없습니다. 완전 절대 권력. 이게 지금 현재 우리 특히 위생, 안전 이 말이 들어가는 부분. 대표적으로 질병관리청, 식약처 이쪽 절대 권력입니다. 이게 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에 시정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그다음 기술금융 이거는 항상 얘기되는 건데요. 미국 실리콘밸리의 그 벤처 캐피탈 회사에 가보면은 심사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심사라는 게 담보 심사가 아니고 기술의 경제성 심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제자들을 데리고 일을 해요. 그 도제 시스템입니다. 말하자면 현장에 가서 자꾸 이거를 경험해봐야 기술력을 평가한다는 건데 이래야 담보가 아니고 기술력을 가지고 돈을 빌려줍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기술금융의 현재 인력이 그런 면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벤처 캐피탈과 우리 국내 기술금융 회사들 간에 인력 교류, 상호 투자를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나가는 게 아직도 담보 또는 판매 실적, 아니 신기술 기업이 판매 실적이 어디 있습니까? 담보가 있으면 뭐 신기술 그거 뭐 한다고 그렇게 애씁니까? 이런 거 좀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국가연구비를 지출하는데 우선 민간 프로젝트에 대해서 특히 벤처라고 내세우면은 정부가 많은 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사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프로포설은 근사하게 했는데 결과는 어떠냐? 결과 뻥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년 전에 근사하게 사무실 차렸는데 지금 가보면 어떠냐?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낭비되는 게 얼마나 많은가? R&D 지출은 했다. 그런데 결과는 없다. 이런 거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저는 이제 국회의원님들께 한 가지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정책 히어링을 많이 앞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사청문회도 좋지만
정책 청문회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국의 의회는 정책 청문회를 참 많이 하죠. 이 기술금융 부분 같은 경우 아까 이 절대 권력 같은 부분인 정책 청문회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책연구소 연구평가 이거 기준을 저는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연구 프로젝트를 연초에 신청합니다. 연구원들이. 내가 잘 아는 거에다가 플러스 1 정도 해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성공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성공했다고 해서 성공률이 우리 국책연구소의 연구개발 성공률이 95%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잘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건 상용화 가치가 전혀 없는 거라면 이게 뭐 그 의미가 제한되지 않습니까? 그거 좀 검토해 주시면. 그다음에요. 그다음 민간한테 놔둬 주십시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놔도 돼. 정부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정부가 할 일을 더 잘해주면 됩니다. 그게 저는 공정질서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구조조정 문제가 중요합니다. 기업들이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그런 흐름이 우리한테 아주 많습니다. 아까 들어올 때도 문제지만 나갈 때도 많은 제약 요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지난번 정부는 현금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이 현금 지원은 당장에 좋겠지만 그러나 이 현금은 결국은 돈 많은 사람 수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서민들한테는 결과적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모든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혜택받을 수 있는 것은 보육, 교육, 재훈련 이런 쪽입니다. 북구 국가들은 대부분 저쪽에 복지 지출의 대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소셜 서비스 부분인 거죠.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데 돈 없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 부분, 이 부분에 복지 지출의 구성을 일러주면 그거는 국민도 좋고 국가도 좋고, 그래서 스웨덴 같은 나라가 조세 부담률이 엄청 높습니다만 저항이 없습니다. 왜? 우리 애를 보육시켜주고 우리 애를 교육시켜주고 내 건강을 챙겨주는데 뭐 불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개인적인 불만은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그거 다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그게 경쟁력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 부분에 더 많은 그 예산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고 이제 사회 안전망. 이거는 우리가 변화를 하게 되면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반드시 위험이 따릅니다. 그 위험 부담을 부분적으로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장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선택의 자유는 이제 이런 취지고요. 노사관계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재훈련이나 재교육을 통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제가 98년에 미국의 금속노조에 가서 그쪽 노조원들하고 대화한 그런 내용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 금속노조의 노조원들이 98년에 가서 대화를 해보니까 이제 우리는 재훈련, 전직훈련, 재교육 여기에 우리가 관심이 있다. 이제 사측을 상대로 뭐를 많이 달라 하는 쪽에 관심보다는 그쪽이 더 관심이 많다. 이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사측 보고 일부 매칭으로 돈을 좀 내달라고 하는 그쪽이 우리의 포커스다. 그런 결과가 나온 거는 도요타한테 깨지고 나서입니다. 저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둘 다 이기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아쉬운 거는 노조 조직률 10% 정도 수준인데 나머지는 전부 소외되고 있습니다. 노동정책이라는 거, 임금정책이라는 것이 결국 노조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이 우리한테 지금 주어지고 있는데 왜 나머지 90% 의견을 안 듣습니까? 누가 대표하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못한다? 요즘 이 인터넷 기술 가지고 얼마든지 의사소통 플랫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플랫폼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은 상호 피드백이 언제든지 가능한 거고, 그러면 10%를 위한 노동정책이 아니고 노동자 전체를 위한 노동정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